안녕하십니까. 한상 비즈니스 자문단 발대식 사회를 맡은 재외동포재단 한상사업부 김철수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한상 비즈니스 자문단의 시작을 함께 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많은 자문위원분들과 초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한상 비즈니스 자문단은 해외 시장과 비즈니스에 대해 이해가 높은 한상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컨설팅, 비즈니스 미팅, 컨텐츠, 조사 연구, 언론 홍보 등 많은 분야에서 자문을 구할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 2022년 6월 15일 한상넷을 통해 모집 안내를 공지하여 모집을 시작하였습니다. 2022년 7월 25일 1차 모집을 마감했으며 2022년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상 비즈니스 자문단 선정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총 41명의 자문위원을 선정하였습니다. 2022년 8월 16일 1차 선정 결과를 안내해 드렸으며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한상넷을 통해 2차 한상 비즈니스 자문단 신청을 계속 접수받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중 2차 자문단 선정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재외동포재단 김성곤 이사장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김성곤 이사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재외동포재단 김성곤 이사장님은 제15대, 17대, 18대, 19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시고 현재 재외동포재단 10대 이사장님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재외동포재단 김성곤입니다. 너무 이른 시간에 울산도 시내가 아니고 시내에서 한참 떨어진 이 컨벤션 홀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으로 세계 한상대회 20차를 맡게 됐습니다. 제가 개회식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20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나이로 치면은 이제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고 또 그 변화에 걸맞는 또 시스템의 그 새로운 구축이 필요한 그런 타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그 한상대에 오신 지도자들께서 한상대회는 그동안의 대회였지 이게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그냥 이벤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아깝다. 여기 전 세계에서 우리 한민족 동포들이 모처럼 모여서 그 좋은 그 정보도 교환하고 또 서로 사업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나누는데 이것을 좀 상시화할 수 없겠냐. 그러니까 한상대회 상시화죠. 네, 그리고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한상대회가 한국을 넘어서 세계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일회성에서 상시적인 그런 네트워크로 가야 되고 그리고 관주도에서 이제는 민간 주도로 변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작년부터 누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이신 그 한상 지도자들이 이 일회성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도 조금 체계를 갖춰서
그 법인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시기 시작했고, 오늘 오후에 거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한테 필요한 것이 이 한상 네트워크가 나가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그리고 비전을 갖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제시해 줄 수 있는 소위 브레인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상 비즈니스 자문단, 좀 더 나중에 좀 멋있는 이름을 붙여봤으면 좋겠는데, 조금 쉬운 말로 하면은 우리 한상의 싱크탱크자, 멘토이자 컨설턴트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좀 더 여러분들 개념이 좀 명확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모이신 분들은 돈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솔직히 요즘 돈 버는 사람들은 이 머리로 돈 벌지, 뭐 물건 팔아서 돈 버는 사람은 요즘은 이렇게 좀 뒤처지더라고요. 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이따 또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이금용 대표님 전에 삼성에 계셨고, 본인께서 그 매달 세 번째 수요일인가요? 나눔과 도전, 저도 좀 거기 회원입니다만은 삼성 임원회의 다음으로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고 가는 모임이 나눔과 도전이다라는 말씀하신데, 그 정말 그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그 인기를 끌고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투자하기에 너무 자명한 길을 제공하시는 우리 자명 대표님, 캐나다에서 오셨는데, 어디다 투자하면, 저도 사실 돈이 없는 공직자라 어떻게 하면 말년에 좀 돈을 벌 수 없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제가 자명 우리 대표께서 주신 책을, 제가 보통 저는 책 한 번 주면은 한 번에 이렇게 읽지 못하는데, 그 책은 내가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그냥 한 번에 읽었어요. 우리 또 자명 대표님, 그리고 오늘 모임에 그 정말 의미 있는 분이 오셨는데, 우리 무역협회 자문도 해주시고 우리 중국 조선정 기업인의 대부 역할을 하시는 권순기 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저는 미국과 중국이 지금 패권 싸움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 코리아가 이 패권 싸움이 아니고 양쪽을 잘 조화시켜서 보다 큰 행복을 인류 전체에게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우리 한민족이 제공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 중국과 미국 사이의 샌드위치가 아니고, 이 중국과 미국이라는 이 거대한 세력을 하나로 조화시켜서 인류 전체를 위해서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이제 할 때가 됐다. 근데 마침 권순 교장님이 오셔갖고, 지금 중국에 계시고, 중국은 솔직히 지금도 공산주의를 채택하고는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느 선진국 못지않게 그런 시장 경제 시스템도 지금 도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권순 교장님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네. 그리고 지금 실리콘밸리 여기 또 방화열 우리 대표님 모셨는데, 미주상공회의소 회장 되시죠? 저 실리콘밸리. 우리 권순 회장님하고 한번 대화를 하시면서 중국과 미국이 싸우지 않고 우리 한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인류 전체를 위한 새로운 가치를 어떻게 창출하는 것을 한번 잘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네. 악수하시는군요. 이거 아주 중요한 모멘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자문단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자문단은 돈 버는 기술을 가르치기보다는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지향해 주는 그런 자문단이 되어 주십사. 뭐 그런 얘기 잘 아실 겁니다. 기업하는 사람은 일단은 이윤을 창출, 돈을 버는 게 목적인데 이 돈을 목적으로 하면 오히려 돈이 도망간다. 그러나 보다 좋은 가치를 추구하다 보면 돈은 자연히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 한상 비즈니스 자문단들께서는 돈을 넘어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지식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코리안들입니다. 네. 이 코리안이 고려라는 단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아름다운 민족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왜 아름답냐? 물론 뭐 생기기도 잘생겼고 우리 한반도가 자연이 아름답고 문화가 아름답지만 저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이것이 궁극적으로 이 아름다움의 본질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한민족이지만 한민족을 뛰어넘어서 그동안에 사실 20년 동안에 우리 한상은 코리아를 위한 네트워크였어요. 모이시면 이분들이 해외에서 돈 벌어서 조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쓰자, 이게 건배사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 구호는 우리의 피를 끓게 했고 우리 한상들을 네트워크하는데 어떤 열정을 제고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도 선진국이 됐고 세계 10위 경제권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한국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 경제를 같이 걱정하고, 우리 한상들은 한민족 한반도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 어떻게 비즈니스 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비전을 넓힐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돈보다는 새로운 가치, 그리고 우리 한민족을 뛰어넘어서 전 인류를 위한 경제,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홍익경제라는 말이 딱 어울리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 그 생각했는데 또 이금영 대표님이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참 마음이 통했다고 그러는데, 이 당군 할아버지가 반만 년 전에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를 세우면서 홍익인간이라는 가치를 내세우셨는데, 이거는 한민족끼리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고 한민족이 전 인류를 위해서 어떻게 이로운 민족이 될 것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그런 민족이 한번 돼봐라, 이것이 아름다운 민족의 궁극적인 가치 아니냐 해서 우리 한상대 이 비즈니스 자문단이 앞으로 전 세계 한상들한테 추구하는 경제는 홍익경제다. 그리고 이 홍익경제야말로 그동안 인류 사회를 둘러 갈라놨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좌파와 우파, 중국과 미국, 이 모든 갈등을 해소하고 인류가 이제는 평화롭게 공존하고 인류를 위한 그런 사회로, 그런 경제 체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우리 한민족이 열어야 될 것이 아닌가. 제가 사실 제가 인사말이 아니라 강의가 돼버렸네요. 죄송합니다. 보통 정치인 그러면 말은 잘하지만 이렇게 좀 무식한 사람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뭐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대학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학을 전공했던 사람인데 역사학하고 종교학을 했죠.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인류 역사상 20여 개의 크고 작은 문명이 있었는데 이제 21세기 들어와서 지구촌 전체를 리드하는 새로운 문명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근데 그분의 문명 사관에 의하면은 새로운 문명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문명이 교차하고 충돌하는 곳에서 새로운 문명이 태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언하기를 어떤 특정 지역이나 특정 민족을 지명하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볼 때는 동북아시아야말로 19세기, 20세기에 동서 문명이 교체하고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 그리고 공산주의와 또 자본주의, 이런 서로 상반되는 가치들이 교류하고 때로 충돌하면서 여기서 새로운 문명이 탄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동북아시아에 지금 제일 중요한 나라가 중국, 일본, 그리고 우리 한국이에요. 근데 일본은 완전히 자본주의 국가고 서방 세계를 대표하고 있는 아시아의 국가죠. 그리고 중국은 러시아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도 공산주의를 추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시장 경제가 작동되는 또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묘하게 우리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저는 이렇게 갈라진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럴 때 교회에서는 아멘 그러는데, 네. 진짜 아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구촌 시대의 이런 좌우 간의 모든 갈등을 궁극적으로 해소하고 세계 평화를 창조할 마지막 미션이 우리 한민족한테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이럴 땐 박수 한번 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상 이 비즈니스 자문단이 오늘 참 굉장히 중요한 모멘트입니다. 네. 중국에서도 오시고 미국에서도 오시고 또 캐나다에서도 오시고 또 우리 한국 여기 지금 본토에서도 오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혜를 한번 잘 모으셔갖고 우리 한상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컨설팅, 법률, 기술, 조세, 통관, 물류, 특허 이런 분들에 대한 어드바이스도 해주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런 테크니컬한 것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모든 인류 사회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우리 한상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가치 그리고 훌륭한 가치를 제시해서 우리 한상들이 정말 세계에서 존경받는 그런 아름다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아침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곤 이사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20차 세계한상대회 공동대회장이자 한상비즈니스 자문단 자문위원이신 권순기 공동대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권순기 공동대회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기 공동대회장님은 중국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을 본격적으로 돕기 위한 중국 외교부 소속 중한경제발전협회 부회장으로 참여하고 계시며, 지난 30여 년간 한중 민간 원로포럼, 한중 기업가 협력 포럼 등을 주관하며 한중 관계 발전과 기업 협력에 기여하고 계십니다. 그 공로로 2021년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금방 김성곤 이사장님의 좋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금시 소개받은 중국 북경에서 온 중국 아시아경제발전협회 회장으로 맡고 있는 권순기입니다. 존경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처음으로 한상 비즈니스 자문단이 만들어지고 저도 자문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상대회에 참여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 세계 한상들과 한국 기업을 만나서 교류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궁극적으로는 그분들과 실질적 비즈니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동안 리딩 CEO 포럼, 영 비즈니스 리더 포럼 같은 프로그램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한상대회는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비즈니스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교류와 비즈니스가 기회가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 나라의 법과 시장을 이해하는 전문가들도 필요합니다. 재동포재단 김성곤 이사님께서 우리의 이런 필요를 아시고 한상 비즈니스 자문단을 새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0명 정도 시작하는 자문단이지만 향후적으로는 비즈니스맨 500명, 1000명으로 늘어나고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전문가를 대표하시는 이금용 자문위원님께도 감사드리고 캐나다 자문위원회 자명 회장의 특강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상 비즈니스 자문단 발대식의 뜻깊은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먼 길 한 걸음 와주신 분입니다. 사단법인 도전과 나눔을 이끌고 계시는 이금용 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용 이사장님은 1977년 삼성물산에 입사해 22년간 근무하셨으며 99년부터 2002년까지는 주식회사 옥션의 대표이사를, 2003년부터 2년간 주식회사 이니시스 대표를 지내셨습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초대회장,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 벤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시기도 했으며 현재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전문가 집단의 멘토들이 스타트업 성공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멘토링 플랫폼인 사단법인 도전과 나눔 이사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금용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김성곤 이사장님과 그리고 정말 오늘 이렇게 뵌 권승기 회장님 그리고 방용월 회장님 다 반갑습니다. 저는 1977년도에 삼성물산 종합상사인 삼성물산에 입사해서 22년간 삼성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입사할 때는 뭐 수출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제 첫 고객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영현 리트레이딩 회장님께서 첫 고객이 될 정도로 저희들은 그 수출에 전념을 했고 90년도 들어서서 저희들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전략이 이제 가속화되기 시작을 했고요. 제가 삼성 비서실에서 4년간 근무할 때 이건희 회장께서 93년도에 신경영을 하면서 정말 저는 지금도 그 얘기가 잊어버리지 않는데 대한민국이 국제화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1급 국가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후배들한테 파악해 보니까 약 1조를 들여서 6,000명의 해외 지역 전문가를 삼성이 길러냈어요. 그 당시에 91년도에 여러 가지 반발이 많았는데 무조건 글로벌 인력을 길러야 된다고 그래서 사실 6,000명이란 1조라는 돈을 들여서 글로벌 인력을 삼성에서 길러냈고 또 김우중 회장의 여러분은 잘 아시지만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러한 이제 세계화가 가속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사단법인 도전과 나눔이라고 하는 그 스타트업을 기르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생각 이상으로 대한민국의 스타트업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한 3만 5천 개 업체가 이제 대개 등록돼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매년 대한민국의 최고의 인재들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만들어 놓으신 판교를 중심으로 현재 모이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기업협회 초대 회장을 2000년도에 할 때 2001년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부르셔갖고 벤처들이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는 판교는 생각도 못하고 구로 디지털 밸리를 얘기하셨는데 딱 그 자리에서 판교를 중심으로 해라. 그래서 판교가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지금 수많은 벤처들이 판교에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현재 나타난 지표만 봐도 유니콘 기업이 23개고 이들 기업의 고용 증가율이 매년 40% 이상 늘어나고 국내에 있는 벤처 기업의 고용 수가 이미 4대 그룹을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이 스타트업들을 어떻게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적인 집단으로 만드느냐 하는데 두 가지의 지금 문제점을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굉장히 규제가 많은 나라입니다.
굉장한 그 여러 가지 모든 게 다 포지티브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부가 규정하지 않은 거는 할 수가 없는, 저희 새로운 기술의 스타트업의 52%가 국내에서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규제가 많은 나라입니다. 물론 정치권에서 노력을 해서 이 규제를 완화하겠지만 현재로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글로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스타트업의 90.3%가 우리는 글로벌로 나가겠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과 또 벤처 캐피탈 투자를 받은 이 기업들이 글로벌로 나갈 때 옛날에 저희들이 수출할 때와는 달리 현지에 강력한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지 세금, 법인, 또 고용, 비즈니스 모델, 파트너, 이러한 파트너를 어떻게 확보하고 이들이 현지에 정착할 수 있을까?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스타트업이 안고 있는 최대의 고민이자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들은 아예 본사를 실리콘밸리로 옮겨서 미국에서 하는 썬더버드라든지 스위트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한상 비즈니스 자문단이 발족이 돼서 이러한 스타트업의 훌륭한 기술과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같이 현지에 적응시켜서 이 기업들을 대한민국 차세대 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고 정말 반가운 일이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끔 강의할 때 좋아하는 단어가 맨유의 퍼거슨 감독이 얘기한 것처럼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우리는 그 말을 좋아하는데 저희 스타트업들이 앞으로 이제 많은 여러분들의 도움을 요청할 겁니다. 또 저도 그 역할을 할 텐데 이분들이 현지에서 잘 정착해서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인류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기업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러한 한상 비즈니스 자문단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을 해볼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그 사자성어에 줄탁동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려고 톡톡 칠 때 위에서 어미 병아리가 톡톡 쳐서 그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줄탁동시야말로 우리 비즈니스 자문단의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씀으로 자리를 빛내주신 이금용 이사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상 비즈니스 자문단 명함 수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문단 분들은 전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단 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함 수여식 하면서 단체 촬영이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자문단 분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다 나오시면 돼요. 나오셔서 단체 촬영 예정입니다. 명함 수여를 위해 재해동포재단 김성곤 이사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명함은 한상 비즈니스 자문단 자문위원으로 계신 북경태산그룹 대표 김신재 자문위원께서 받으시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김신재 대표에게 명함 전달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예, 알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촬영에 참석해 주신 분들은 하단하셔가지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 네트워크를 더욱 견고히 하고 한국의 우수 상품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큰 힘을 더해 주실 한상 비즈니스 자문단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한상 비즈니스 자문단 발대식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상 비즈니스 자문단 발대식을 더욱 뜻깊게 해주시기 위해 한상 비즈니스 자문단이자 블루애플 자산운용 주식회사 대표이자 투자 총괄 책임이신 자명 위원님의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블루애플 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명 대표님을 모시고 나스닥으로 가는 길 특강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맞이해 주십시오. 자명 대표님은 화제의 책 숨겨진 부의 설계도 저자이시며 한국에 있는 기업을 캐나다 또는 나스닥에 상장시켜 그 기업들이 세계화로 나가는 데 교두보 역할을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블루애플 자산운용을 이끄신 자명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 위해서 이른 새벽 일어나셔서 전국에서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가 나스닥으로 가는 길, 세계 모든 기업들의 최종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선진국 금융시장에서 인정받아 그 회사가 세계적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세계 많은 기업들이 나스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한상이 20주년을 맞아서 새로운 글로벌로 가는 그런 원년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한상이 국내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을 촉진하고 우수 인력들을 해외로 배출시켰다면, 이제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 금융시장에서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화로 가는 인류 기업의 발판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의도로 우리 한상에서 이 자리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많은 강연을 들으셨을 텐데, 투자랄지 많은 그 경제 관련 강의를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서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는 이러한 강의는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식 투자하면 한국에서 망한다, 이런 부정적 인식이 강한 우리 국민들이 어느 순간 코로나를 맞이하여 막대한 유동성이 풀려서 금융시장이 화랑을 보이자 너도나도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국내 주식도 부족해서 해외로 나갔는데, 우리 국민이 투자한 해외 주식 80%가 나스닥 주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얼마나 나스닥에 대해서 알고 투자를 하고, 또 얼마나 나스닥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제목이 나스닥으로 가는 길이니만큼 기본적인 것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세계 금융시장의 두 번째로 큰 시장입니다. 대략 3,100개 정도가 상장이 되어 있고, 시가총액이 20경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약 상위권, 국가 기준으로 14위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 주식시장이.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상위권에 있는 나라가 10개를 합하면 2경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나스닥의 총액 기준 정도 되려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느냐? 전 세계 상위권 나라, 우리나라 규모의 100개 나라를 합해야 나스닥 하나 정도 됩니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모두 나스닥 주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와 크게 다른 건 세 등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를 셀렉트라 하고, 2부를 글로벌 마켓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 100여 개 국가 기업들이 주로 상장되어 있는 시장이 글로벌 마켓입니다. 그 다음에 신생기업, 1년, 2년 된 기업들이 주로 상장이 되어 있는 캐피탈. 나스닥의 한 50% 이상, 50% 정도가 이 캐피탈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쿠사 같은 경우는 일률적인 획일화된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 점수를 통과해야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구조인 반면에 나스닥은 3개 구분을 해놓고 그 회사의 사이즈, 그 회사의 업력, 그 회사의 기술력에 맞게 진입을 하는, 그게 우리하고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주식시장이 또 캐나다입니다. 나스닥으로 바로 가기보다는 업력이랄까 사이즈라 또는 그러한 그 준비가 덜 된 기업들이 캐나다를 교두보로 해서 나스닥으로 가기 위한 그 하나의 종착지, 중간에 정거장 역할을 하는 게 캐나다인데, 캐나다가 국가 기준으로 세계 한 6위 정도 됩니다. 전체 시가총액이 4,500조 정도 되고요. 그렇다면 왜 캐나다가 6위 시장치고 규모가 적으냐? 그 이유는 캐나다에 상장해서 충분한 트레인을 쌓고 가치를 키운 다음에 나스닥이나 영국으로 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좀 적게 느껴집니다. 저에게 오늘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특강보다는 가이드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 1,550개 정도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약 390조 정도 되는데, 기술주 중심의 시장으로는 세상 10위권에 세계에서 10위권 정도 커버를 하고 있는데, 단 차이점은 코스닥은 제도된 해결화된 어떤 규정에 의해서 국가가 진입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크게 다르다. 그렇다면 왜 선진국 금융시장인가? 시장 상황에 맞게 발빠른 대처, 선순환 구조의 안정적 시스템, 실패를 인정해주는 기업 문화가 잘 정착되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우리하고 큰 차이는 실패를 인정해주는 기업 문화. 제가 실제 경험한 일인데요. 이 스타트업을, 벤처기업을 운영하다가 3, 4년 하던 친구가 망했습니다. 수많은 수천 명의 투자자들을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년 후에 다시 또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찾아났습니다. 투자자들을. 그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실패한 망한 기업가를 대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개인 사업을 하든 중소기업을 하든 망하면은 가정이 위태로워지거나 경영자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거나 또는 사회에서 고운 눈초리를 받지 못하는, 재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화인 반면, 선진국은 실패를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해주는, 저 친구는 실패를 한번 했기 때문에 다시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해서 오히려 투자자가 더 몰리는 이런 문화가 잘 정착되어 있다. 그 점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가 선순환 구조의 안정적 시스템.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은 해외 주식을 들고 있는 게 테슬라입니다. 이 테슬라의 창업자 머스크도 처음에 페이팔을 설립해서 이때 판 자금을 가지고 테슬라를 설립했고, 그 다른 동료는 유튜브를 설립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투자를 받으면 스타트업이 다시 주주에게 환원할 수 있는 기회는 95% 정도가 코스닥에 상장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와 반면에 이 선진국은 반드시 두 갈래 길을 정해놓고 스타트업을 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나의 플랫폼화가 시장성이 보이거나
아이디어가 신제품이 출시되었을 때 내가 마케팅하고 경쟁하기보다는 나와 상대자, 나와 경쟁을 하고 있는 회사와 합병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더 높이자. 이러한 문화가 참 잘 되어 있고 분명한 이 두 갈래 길을 가지고 스타트업을 창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성에 발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코로나 시대에 제로금리에 막대한 자금이 풀리자 약 10년 동안에 상장할 기업들이 이 한 2년 사이에 했습니다. 최근에 캐나다, 영국, 호주,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기업들의 60% 이상은 다 시장 상황에 맞게 발빠른 대처로 해서 상장을 했습니다. 3개월, 6개월, 1년 안에 상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이제 그게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이 선진국과 한국 금융시장의 차이점.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 투자에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가 아이온큐입니다. 이 회사는 우리나라 김정상 교수가 독려하고 설립한 양자 컴퓨터 개발 회사입니다. 직원이 약 100여 명 정도, 매출이 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주가가 한 7, 80% 떨어져서 시가총액이 약 1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상장 공모를 했을 때 쓰고 남은 금액이 약 6천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팔란티어, 이 회사는 빅데이터 분석 기업인데 이 오너 역시 페이팔에서 같이 창업을 했던 멤버가 나와서 이걸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는 12년 동안 한 번도 흑자를 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데 현재 주가가 6, 70% 떨어진 상황에서 시가총액이 약 18조, 현금을 2조 5천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은행 이자는 없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흑자를 내보지 않은 스타트업이 상장이 가능했을까? 코스닥이 설령 코스닥에 상장을 했다고 해도 이 정도 자금을 조달이 가능했을까?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팔란티어라는 회사는 우리나라 SK텔레콤, KT통신사, 한국을 대표하는 두 통신사를 합해야만 만년 적자 기업 이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회사들이 어떻게 적자만 내는 기업이 이 큰 자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그것은 무형 가치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은 상장을 하거나 코스닥으로 가고자 할 때 첫째 기준이 재무제표상에 나타나는 가치, 그 다음에 이 회사가 2년, 3년 후에 얼마 정도의 돈을 벌 것이냐, 그걸 합한 그것을 본질 가치라고 합니다. 그 가치를 기준으로 그 회사의 가치를 평가를 받는 반면에 이러한 회사들은 미래의 성장 가치, 수익 가치,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고 가치를 매겨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이 기업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 기업들이 창업할 때 첫 번째 목적을 두는 게 엑셋 플랜입니다. 우리가 주주들에게 자금을 모았을 때 언제 어느 시점에
환원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반드시 잡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우는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기술을 가지고 내가 뭐 아파트를 담보로 주위에 돈을 빌려서 퇴직금으로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마련해서 창업하는 반면에 선진국 스타트업들은 창업과 동시에 먼저 투자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반응을 봅니다. 내가 이걸 창업했을 때 과연 이게 존립 가능성이 있겠는가? 내 독자적인 기술을 키워서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춰지면 투자를 받을 수 있겠지. 이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강의를 하거나 칼럼을 쓸 때 대한민국은 금융 문명국이다, 이 말을 스스럼없이 하곤 합니다. 어제도 또 우리나라 그 대통령도 해외에 가면 대한민국이 경제대국 10위다, IT 최강국이다. 단순한 수치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 속에는 불편한 진실이 좀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 최고 지도자도 말하는 경제 10위라는 대국에서 왜 우리 기업들은 선진국 금융시장에 상장된 기업이 2~3개밖에 안 되느냐? 인구 800만에 불과한 이스라엘도 100개가 넘고 대만도 수십 개, 우리가 한 단계 내려보고 있는 중국 기업들도 수십 개가 상장이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작은 파이를 두고 여기서 자금 조달을 하려 하고 아웅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상장사들이 영업을 해서 40% 정도는 이자도 못 냈다. 은행 이자도. 이걸 뉴스에 보셨을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상장 기업이 상장 기능을 상실했다. 그것은 상장이 되어 있지만 직접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워낙 작기 때문에 불가능해서 그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공장을 담보로 빌리거나 또는 개인의 자산을 담보로 해서 비싼 이자를 주고 영업을 하다 보니까 상장사 40% 정도가 은행 이자도 못 낸다. 그렇다면 상장이 안 된 기업들은 어떨까요? 이 두 가지만 봐도 금융 문명이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해외 주식 투자를 했다고 단 1년 만에 너도 나도 해외로 달려나갔는데 과연 우리는 해외 주식의 기본을 공부하거나 돈의 원리를 한 번이라도 짚고 투자를 단행했는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대학원을 나올 때까지 누가 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가? 돈에 대해서 공부를 시켰는가? 부모들이 어떤 돈에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하다가도 자녀들이 물으면 너는 공부나 해, 돈에 신경 쓰지 말고, 이런 폐쇄적인 돈의 그 문화, 돈의 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금융 문명이나 다름없다. 저는 단언합니다. IT 강국이라고 최강국이라고 어제 그제 제가 만찬에서 많이 들었는데 대만의 반도체 회사 TSMC가 100원을 팔면 40원을 남습니다. 40%를. 하지만 우리나라 삼성 대표 기업이 100원을 팔면 15원을 남습니다. 무려 3배를 더 팔아야 대만 하청업체 영업 수준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는 A형적인 하드 부분에, 중화학 부분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익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고자 삼성이 330조를 투자를 해서 우리 하드 부분은 우리가 장악을 했지만 현재 10%에 불과한 시스템 반도체,
돈 되는 반도체에 투자를 하겠다. 사실은 A형적으로 보면 우리가 분명 세계 IT 최강국은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알매기가 좀 적다. 이 부분은 우리가 참 불편하게 새겨야 할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상장이 되었을 때 선진국의 우리 기업들의 차이는 어떤 점이 있을까? 검증된 기업의 이상 재고는 우리나라는 똑같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진입, 우수 인재 확보, 안정적 자금 조달 지속, 경영권 보장. 경영권 보장은 무슨 말이냐? 스타트업들이 상장하기까지 통상 3번에서 4번까지 투자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분이 많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정적인 경영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미국 금융위원회, 감독위원회에서 특별 의결권 주식을 배정을 합니다. 우리 쿠팡 같은 경우 김범석 의장이 약 7%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보장받습니다. 미국 주식을 보면 쿠팡 A, B라고 나눠 있습니다. A는 주로 투자자들이 거래하는 주식이고 B는 상장이 되어 있지만 한 주당 29주의 의결권을 보장해 주는, 그래서 경영권 확보해 주는 그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상장을 하면 첫째 목표는 안정적 자금 조달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5년, 7년, 10년 고생을 했으니까 이제 상장을 해서 원하는 자금이 들어오면 다시 터닝 포인트를 잡는 계기를 마련하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투자한 주주들에게 황금성을 보장해 주겠다. 이것이 첫째 목표이기도 합니다. 선진국 기업들도 대동소이하지만 선진 기업들이 우선 목표를 두는 것은 이 검증된 기업의 이상 재고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 기업이 선진국 시장에 상장되었다는 자체는 이미 우리 기업은 검증된 기업이다. 그 검증된 기업의 이미지를 가지고 B2B랄 때 B2C, 에이전트를 선정하거나 대기업과 거래를 하거나 납품을 할 때 매우 유리합니다. 이것이 성사되면 안정적 자금은 자동으로 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상장을 대하는 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상장이 됨으로 해서 선진국 상장이 됨으로 해서 세계적인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가 쉽다. 상장이 되면 거기에 맞는 옵션을 제공하거나 누구나 젊은이들이 맨 먼저 확인하는 게 이 회사가 상장이 되어 있느냐, 내가 장기적으로 근무를 했을 때 그에 따른 보상이 올 수 있느냐, 이런 걸 먼저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 우수 인재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선진국 시장에 진입하는 방법은 어떤 길이 있느냐?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IPO, 전형적인 상장을 준비해서 보통 5년에서 10년 된 기업들이 많이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2년, 3년 정도 꾸준히 순이익을 내왔고 이 정도 사이즈가 되니까 이제 우리가 상장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면 대충 한 2, 3년 정도 걸립니다. 이 IPO가 있고 이건 나스닥이나 뉴욕이나 싱가포르나 대부분 똑같습니다. 과정은 기간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두 번째가 테슬라법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기술특례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첫째 이 테슬라법으로 상장된 기업이 카페24 이커머스 기업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이 기술 특례를 통해서 상장을 했는데 절반 가까이는 우리 투자자들에게 피눈물 나게 했고 상장 폐지가 돼서 요즘은 아주 까다롭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진국에서 가장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게 스펙입니다. 자, 캐나다 같은 경우는 CPC라고 하는데 뭐 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스펙은 뭐냐? 이 회사가 기술도 있고 인력도 있고 다 좋은데 아직은 매출도 없고 돈도 없고 상장할 수 있는 자격은 안 된다. 이러한 회사도 상장을 해서 자금을 마련해서 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해 주자 해서 만든 제도가 스펙입니다. 우리나라 그 상장 거래되는 종목 보면 삼성 1호, 뭐 한국투자 스펙 2호, 7호 막 이렇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스펙입니다. 그럼 어떻게 스펙은 만드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순자산 1,000억 이상 되는 증권사 전문 투자 기관이 이 스펙 상장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를 상장시키기 위해서 이 회사가 먼저 상장을 시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하지만 상장 과정은 똑같습니다. 뭐 공모를 하는 것도 똑같고 이 회사가 먼저 상장이 된 다음에 이건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상장 요건이 안 된 회사를 갖다 합병하는 방식, 뭐 이걸 우회 방식이라고도 하는데 약간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거의 뭐 대동소이한. 전 세계 선진국 시장에 최근 5년간 상장된 기업들의 약 70%가 이 스펙을 통해서 상장을 합니다. 저도 매달 30에서 약 50개 정도 투자 제안서를 전 세계 기업들로부터 받습니다. 이 회사가 사업 모델이 확실하고 팀워크가 좋다 했을 때는 제가 추천하는 것은 한국에서 VC를 찾고 투자자를 뭐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령 찾는다 해도 규모가 아주 적습니다. 매덕 10억을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자금을 받고 그 다음에 스텝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 자금 조달할 수 있는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그러지 말고 다이렉트로 선진국 시장에 상장을 해라. 그 기본적인 자금이 부족하면 우리가 그걸 투자를 해서 여건을 만든 다음에 스펙으로 가라. 지금 영국이나 미국에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이런 스펙을 만들 수 있는 금융기관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기관을 통하면 굉장히 빠르고 쉽게 진입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 스펙 회사는 우리 회사가 이 스펙으로 상장하고 싶은데 과연 우리 회사를 파트너로 인정해 주겠느냐? 사실은 이 부분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그 스펙과의 합병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분명한 사업 모델이 있어야 하고 그 사업 모델을 끌고 갈 수 있는 팀워크를 또는 미래 스텝을 분명한 청사진을 보여주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나스닥이나 캐나다, 영국, 호주 선진국 금융시장 상장이
훨씬 쉽습니다. 사실은 훨씬 쉽고 훨씬 빠르고. 왜 그러느냐? 선진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형자산 가치를 높게 인정해 주는 문화가 이미 시스템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이 스펙 제도를 잘 활용하기를 저는 추천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나스닥이나 특히 캐나다에서 최고의 상종가를 지금 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나라 BBQ라는 그 프랜차이즈 통닭, 양념 통닭이 있는데, 그때 이 회사가 캐나다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서 작년에 엑셋을 했는데, 지분을 팔았는데 1조를 이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건 굉장히 빅뉴스가 됩니다, 우리 투자업계에서는. 두 번째로, 여의도 가보시면 그 여의도 랜마크 빌딩 국제 인터내셔널 그 IFC 빌딩이 있는데, 그 3개짜리 빌딩이 최신해진 게 대표적인 건물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캐나다 투자운용사 소유입니다. 현재 이제 매물로 나와 있는데, 그것도 만약 매각을 하게 되면 약 1조 5천 정도 단기간에 수익을 냅니다. 예를 든다면 한국 기업이 많은 그 캐나다 투자자에 투자를 했는데 성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럼 이건 빅뉴스가 돼서 한국 기업이다 하면 굉장히 지금 이미지가 좋습니다. 두 번째 또 기회는, 현재 미중 무역 갈등으로 해서 뭐 기술 같은 걸 장벽을 뒀지만, 최근에는 아시아 기업들은 상장을 못하게 하겠다 해서 올 6월부터 완전히 닫았습니다. 상장 심사를 아예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캐나다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한국은 거론하지 않는 게, 한국 기업은 누구도 상장을 추진을 안 하니까 아예 제외를 시켰는데, 이러할 때 이런 그 호기를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호기다,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선진국 시장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가장 큰 장벽은 뭐냐, 어려움은 뭐냐? 저는 첫째, 경영진의 세계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선진국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사업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가면 쉽다, 우리 코스닥이나 코스피로 가는 것보다 훨씬 쉽고 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고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보가 차단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몇 개 금융기관은 세계적인 수준의 금융기관들이 있는데, 뭐 삼성을 비롯해서 한국이랄지, 이러한 기업들도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투자하세요, 이러한 데 부추기고 열을 올렸지, 우리 기업들이 선진국으로 나가서 자금을 조달하세요, 이러한 시도는 어떤 금융기관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누구도 이러한 얘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 시장에 대한 정보가 완전히 부재되어 있다. 그러함에도 한상대의 작은 인원이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지평에 첫 발을 내딛는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두 번째는 이제 사후 관리에 대한 부담을 참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상장이 된다면 어떻게 관리를 하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을 하면
반드시 IR 부서를 두게 돼 있습니다. 이건 뭐냐? 주주와 회사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은 모든 분야가 분업화, 전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장이 되었을 때 따로 부서를 두지 않고 IR만 전문으로, 홍보만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 컨설팅 업체에 의뢰를 하면 됩니다. 한국에서 두세 사람 고용해서 IR 부서를 꾸리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오히려 쉽다. 이것도 정보 부족에서 사후 관리의 부담이 가장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선진국 시장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이 있냐? 저는 나스닥으로 다이렉트로 가기보다는 하나의 브릿지를 이용한 게 좋다. 그 좋은 예가 싱가포르나 캐나다. 그 이유는 나스닥에 잘못 진입을 해서 충분한 출행이라서 진입을 한다면 공매도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미국에는 약 10만 개 정도의 사모펀드가 있습니다. 헤지 사모펀드가 있는데 그 중에 30% 정도는 공매도를 회사가 망하게 해서 이익을 취하는 그런 펀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 진입을 하면 이 공매도 세력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하기를 그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 정거장, 캐나다나 또는 영국, 싱가포르를 이용해서 최종 목표인 나스닥으로 가기를 저는 추천합니다. 왜냐? 나스닥이 세계의 표준이 될 수 있고 어떤 그 기업의 세계적 표준의 검증을 받은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한 그 과정을 저는 거치길 권유합니다.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 상장이 돼 있으면 나스닥으로 가는 것도 쉽고 특별한 절차가 없습니다. 싱가포르, 한국, 영국으로 가기도 쉽습니다. 왜 이 쉬운 길을 놔두고 한국에서 조달한 금액보다 10배, 100배가 큰 시장을 놔두고 왜 우리는 아주 작은 파일을 두고 여기서 아웅다웅 소위 치고받고 하는가? 이것이야말로 우리 금융문맹 아닌가? 우리 스스로 경제대국 11위를 자랑하면서 왜 우리 기업들은 15,000불 시대나 35,000불 시대나 금융은 제자리에 있는가? 참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장이 되었을 때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주주와 기업 간의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은 1, 2년 동안은 전문 기관에 이탁하는 게 좋다. 그러면 그 기관들은 그 IR만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우리가 주주들하고 소통하고 잘할 수 있다. 이제 두 번째는 국민적 기업의 책임. 이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우리 회사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투명하게 경영을 해야 된다. 이 책임은 한국이나 어느 금융시장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주주환원 정책. 우리나라 주식이 우리나라 기업이 선진국에 비해서 약 60%, 70% 할인돼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미흡한 게 주주환원 정책입니다. 한국의 어떤 기업에 보면 그 회사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이
1,500억 정도 통장에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한 한데도 주주에게 돌려주는 배당은 1%, 2% 정도 됩니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기업들은 일정한 수입이 오면 일정한 금액을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실시합니다. 이 두 가지만 지킬 수 있다면 저는 선진국 시장에서 진정한 기업 가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한번 평가받아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준비했던 것보다 많이 소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제가 다 아직 디테일에 못했던 부분을 듣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차장님 질문 받아주시겠습니까? 질문 예, 마이크 혹시 준비됐나요? 소속과 예, 그냥 예, 질문 부탁드립니다. 차분히 말씀하시는데 아주 그 말씀하시는 강의가 내적 파장이 너무 큽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와 동갑내기로서 큰 격려와 도전도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온 우정물류 사업의 대표 이영대라고 합니다. 선생님께 우리 대표님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캐나다 증시에 상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격려를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선진국에 상장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무엇이냐? What is the most important condition? 이것이 궁금합니다. 네, 아주 핵심적인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 컨설팅 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상장에 필요한 진행된 모든 것은 그 회사가 수직화로 준비해 주는데 가장 경영자가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할 게 준비해야 될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 회사가 상장을 해서 공모를 해서 들어온 자금을 가지고 그 다음 스텝 세계화로 갈 수 있는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느냐, 터닝 포인트를 할 수 있는 분명한 플랜이 있느냐, 저희는 이걸 굉장히 중시합니다. 두 번째, 우리 회사가 상장이 되었을 때 상장된 회사의 혜택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느냐,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 계획과 플랜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영업이 될 수도 있고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는 계획도 될 수 있고 또는 뭐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즉 우리 회사가 일반 무명 회사에서 상장 회사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걸 최대한 활용해야 되겠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경영자의 능력이자 자질이기도 합니다. 네, 저는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시하고 그 회사하고 파트너를 맺을 때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예. 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한국 회사들이 미국에 들어오면서 자사 직원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IR 자료와 모든 자료들을 다 만드는 걸 공통적으로 저희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컨설팅하는 그 회사와 IR 자료를 만들어주는 회사들에 대한 정보는 의외로 저희가 없다고 봐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저희한테 소개해 주실 수 있는지, 또 저희들이 그분들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캐나다에는 크게 두 개의 한인들이 운영하는 투자 전문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호라이즌 펀드라고 해서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큰 약 30조 정도를 운영하는 미래에셋이 인수를 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아직 본격적으로 이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의 상장 업무는 하고 있지 않지만 조만간 그런 서비스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두 번째 우리 블루애플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한 50개 정도 회사가 있는데 주로 주이시, 유태계하고 중국계, 미국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는 필요하면 제가 정보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 한국 기업들이 생소하기 때문에 많이 생소하세요. 우리가 이제 프리 IPO를 하거나 이제 로드쇼를 하다 보면 한국 기업하면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좀 많이 생소해하기 때문에 이 전문 컨설팅 업체를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한국 기업을 이해할 수 있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그 명함이나 또는 우리 홈페이지에 가면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제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꿈은 우리 한상이 20주년을 맞이해서 진정한 글로벌로 나가는 원년이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상대회는 미국에서 개최하는데, 미국에서 개최하기 전에 우리 한상 기업을 하나 정도 캐나다나 나스닥에 상장시키는 걸 저희가 주도해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고 싶다. 우리나라 50개의 대형 금융기관들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한상과 손잡고 한번 해보고 싶다. 그게 저의 꿈입니다. 여러분 질문 없으면 저는 이것으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기술 상장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백엔드 쪽은 강해요. 즉 마케팅 쪽이나 기술 쪽으로 그 커스터머 쪽으로는 강하지만은 지금 그 캐나다 쪽에서 봤을 때고 이 실리콘밸리나 미국 쪽으로 봤을 때 기술적인 추이가 틀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4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넘어가고 있을 때 주로 어떤 섹터 쪽에다가 주로 투자를 갖다가 요즘 많이 하고 있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지금 뭐 이쪽은 뭐 웹 3.0을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 블루 에셋 쪽에서의 포트폴리오 봤을 때 한 궁금해서 전화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하셨는데요. 이제 전반적인 금융시장은 이제 지금 저희가 상장하는 두세 개 준비하고 있는데 한국 기업들, 그 기업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상장이 되겠느냐 하지만 저 개인적인 견해는 올 말 내년 1월 정도 되면 금리는 이제 종결을 될 것이고 이미 원자재 가격이나 모든 건 이미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선행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안정화될 것이다. 그래서 내년 6월부터는 선행하기 때문에 괜찮다. 두 번째로 저는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은 식품 쪽을 저는 두고 있습니다. 왜냐? 배터리나 반도체는 우선 돈이 안 됩니다. 이미 대기업들이 선점을 했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의 배터리는 이미 100% 선점을 했고 반도체는 막대한 설비 투자를 해서 소재랄지 장비랄지 전후 공정을 해도 돈이 안 되고 이게 시장에서 흥행을 할 수 있는
실패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우리 회사가 최첨단의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5천억 1조를 모집했다면 그때는 이걸 안 해도 됩니다. 왜? 이자 없는 돈이 있으니까 그때 돈 되는 일을 먼저 하고 주력 아이템을 하면 되니까. 근데 모든 사람은 여기에 중점을 둡니다. 그게 투자자들이 보는 시각과 경영자들이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이자 없는 돈, 기간이 없는 돈이 있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M&A를 하면 되고 우리가 부족한 돈 되는 기술을 사거나 회사를 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이 분야에 집중해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한계에 부닥친다. 저는 가장 좋게 보는 게 식품입니다. 우리나라 만두 하나 가지고 2, 3조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콘텐츠랄지 문화 부분, 기술 부분은 한국이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가장 흥미를 끌고 있는 게 식품, 문화. 그 다음에 내년 정도 시장에 살아난다면 저는 두 가지를 크게 보고 있는데 크립토하고 바이오 쪽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오 섹터, 식품 섹터, 한국 브랜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한국 프랜차이즈랄지. 두 번째는 저는 AI의 그 플랫폼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콘텐츠의 플랫폼화 또는 어떠한 물리적인 기술을 플랫폼화로 바꾸는 걸 저희들은 투자 제안서를 바꿔주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가구를 만드는데 그렇다면 플랫폼화에서 각 나라에 맞는 컨셉과 그것을 바로 적용할 수 있게끔 플랫폼을 파는 전 아이디어를 투자 제안서를 고쳐주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문위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 비즈니스 자문단의 첫 시작인 발대식과 함께 해주신 자문위원분들과 참가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것으로 한상 비즈니스 자문단 발대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어 옆에 위치한 컨벤셔널 BC에 이동하셔서 젊고 유망한 기업들의 사업 계획을 함께 공유하는 스타트업 피칭 대회에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